네, 최정권 연세대 교수가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방송으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군 당국이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 갑자기 군사회담을 제안했던 걸까요? 일단 국방부가 11월 17일 날 그 정책실장 명의로 북한의 군사 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 당국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기준선? 네,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기준선을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게 이번 이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국방부가 제안한 첫 번째 군사회담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을 표명한 차원에서 이렇게 제의한 회담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군사분계 기준선이 모호하다는 게 뭐 어떤 말씀 좀 풀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기준선이 모호하다는 게 군사분계선을 그 1953년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당시 유엔군하고 북한군이 그게 1292개의 편말, 말뚝을 설치를 했습니다. 200에서 300m까지. 동서 걸쳐서. 네네. 네. 그 155마일, 총 248km를 한 200~300m 구간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계속 1973년도까지는 이것을 보수를 해왔습니다. 말뚝을 1292개를. 계속 이제 낡으면 다시 꽂고. 네, 낡은 보수하고 위치도 확인하고 했는데 1973년도에 그 우리 유엔사 한국군이 거기서 그 표지물에 대한 보수를 하다가 북한군이 총격 도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철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한국군도 다시 반격을 하게 돼서 그쪽 초소를 완전히 이렇게 폭파시켰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유엔사에서 유엔군 사령관이 표식물을 관리하지 말아라라는 지침이 나오면서 표식물이 사실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말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어딘지 헷갈려버린다. 그 자연 훼손이 막 됐고 그다음에 이제 70년 80년도에 남북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소위 한국군도 그렇고 북한군도 그렇고 이제 편말들을 자기네들이 작전 차원에서 조금 이동시켰던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200개가 남아있는데 그 표식물이 전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비무장지대 내에는 사실상 3개의 군사분계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군들이 유지했던 표식물. 예, 한국군의 군사분계선. 그다음에 북한군들이 자신들이 유지했던 표식물. 이게 이제 북한군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 이게 해상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군요. 그리고 유엔사가 사실은 GPS로 관리하는 위치로 관리하는 표식물의 군사분계선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차이가 실제로 있고 문제는 이 3개의 차이가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나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을 당시에 저희가 군사분계선을 그릴 때 1대 5만 지도의 연필로 그립니다. 유엔사하고 북한군하고 이제 중국 측하고. 1대 5만 지도의 연필로 그리면 그게 50m입니다. 사실상. 실제 지형에 가면.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그래서 표식물을 다 설치하고 그 당시 군정이라는 유엔사 조직하고 그 북한군하고 중국군 조직이 다 그걸 확인해서 1292개의 위치를 찍어놨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그 이후에 통상 얘기하는 위성 항법 체계 GPS 이제는 좌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환하는 작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표라고 해도 이게 불확실하고 북한군은 러시아 위성 항법 체계인 글로나스라는 항법 체계를 쓰다 보니까 좌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북한군이 넘어왔다라는 그 보도가 몇 번 있어요. 며칠 전에도 넘어왔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럼 이게 혹시 의도적인 침범의 측면도 있지만 표식이 사라져갖고 넘어온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게 전부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 의도적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경고 사격을 했을 때 북한군이 거기에 대응 사격을 하다든가 뭔가 이제 무력 충돌로 확전됐을 수 있고 지난 6월 5일 날 6월 달에 북한군이 이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유엔사로 통보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경계선을 확장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통보의 얘기는 자기네들은 경계선의 문제를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보다는 그 착오에 의한 건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이 다른 겁니다. 말뚝이 사라져 버린 거에 따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경계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선이 다른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두 국가론을 이제 사실은 선포를 하고 그 밑에 북한군이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방벽을 세운다느니 뭐 철조망을 세운다든지 하는 작업이 그러면 그 기준선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서로 다른.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항상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영토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니까 거기를 작전 수행 절차대로 경고 방송도 해야 되고 거기다 경고 사격을 하게 되고 사격을 해야 되고 이것이 계속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서 이게 그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안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네요. 이러면 지금 원래는 북한군이 거기에 철조망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론 때문에 그 10번 올해만 10번 이상 했고 월요일 날 저희가 군사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수요일 날 또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고질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뾰족한 물리적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되게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회담이. 근데 지금 북한이 무응답이라고 하던데 북한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럼?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두 국가론을 선포한 상황에서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남북 군사회담에 응할 만한 그런 그 자기들의 전략적 기조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나올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고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군이 여기서 군사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실례로 이것은 영토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그렇죠. 두 국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군사 분계선을 북한군이 우리 남쪽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자기네들이 밑으로 그려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해 NLL도 마찬가지예요. 서해 NLL은 심지어 바다고 거기 가보면 선이 어딘지도 구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그 남북 그 장석구 군사회담을 통하고 뭐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NLL 문제를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은 영해선이고 영토선에 간주한다. 절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것도 이제 북한군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회담에 나온다고 해서 MDL 문제를 그러면 서로 이것을 협상할 거냐. 이것은 사실 정전 협정을 새로 고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 9.19 군사합의 할 때 선을 면으로 덮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는 군사훈련 하지 말자. 네네. 이렇게 갔던. 그럼 이게 그럼 근원적인 해결책은 역시 9.19 군사합의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군사 긴장 완화. 지금 문제가 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MDL 선상에서. 이것을 군사적으로 긴장 완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9.19 군사합의의 기본 취지였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는 선제적으로 좀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 군사회담까지 열어서 경계선을 어떻게 그 조정하는 게 절실한 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남북이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게 더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근데 그러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회담을 할 의자를 왜 이렇게 안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아직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내부에서는 일단 성숙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건도. 성숙이 안 되는 건 내부적으로 의견 통일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견 통일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종종 하는 얘기지만 그것을 파기했던 인원들이 아직도 주요 지휘자에 있고 국방부에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방부에서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좀 반대해 왔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파기를 했고. 그런데 사실은 9.19 군사합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가 하지 말자. 그게 적대행위 중지. 뭐 훈련보다는 뭐 사격을 DMZ 쪽으로 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함께 하자. 이게 이제 공동 유해 발굴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화살머리 고지 가서 공동 유해 발굴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서로 하지 말자는 것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해상하고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원이 마치 어마어마한 거라고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DMZ 3km 이내에서 그 포병의 사격 표적지
그러니까 표병의 타겟이 세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세 곳만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병 사격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딱 세 곳을 저희가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북쪽으로 쏘는 걸 약간 옆으로. 그다음에 NLL에서 사격하던 것을 해병대를 내륙 순환 훈련으로 돌려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요 두 가지를 돌리면 사실 해상과 지상의 그 9.1 군사비가 복원이 됩니다. 근데 9.1 군사비 복원이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만 해주면 네. 굉장히 그 접경 지역이 군사적으로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실제로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지키는 것만큼 지켜지는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서해 NLL에다가 북한이 해상 사격을 한다면 저희는 대응 사격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두려워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따는기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남북이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이제 안보 팩트 시트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좀 상당히 민감하게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이러면 갈 길이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군인으로서 긍정적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억제력과 통상 제가 주장하는 평화력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균형되게 가야 북한을 억제하면서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핵 무장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처음에는 자기네들은 뭐 수십 년 동안 핵 무장을 해왔고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긴 하지만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군의 실질적 억제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응은 분명히 있어서 억제력이 강화되는 건 거꾸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레버리지로 가능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사회담을 많이 해봤을 때 북한군이 가끔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는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다. 예,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합니다. 우리 군이 자기 나라 군대도 통제 못하는데 니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군하고 얘기하겠다라는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러한 차원인데 억제력이 강화되면 북한군도 우리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의도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균형된 거를 끌고 가줘야 되는 전략적 균형을 북한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대화의 레버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억제력과 전략적 평화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떻게 하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줄 거냐. 그렇죠. 그리고 팩트시트가 나온 것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고 있어서 우리의 진정성을 좀 알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북한한테. 현재 우리가 팩트시트는 이렇지만 한반도 평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우리 정부는 진정성 있게 원한다. 이것이 사실 저는 9.19 군사합의의 그 선제적이고 일부의 복원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장군님의 말씀을 종합정리하면 꼭 남북 회담 열어서 9.19 군사합의 다시 복원하자 이렇게 합의할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먼저 이걸 보여주면 그게 진정성 표시로 북한도 받아들이면서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시네. 그렇습니다. 그 여건이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이 내년 초에 북한이 9차 당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고 여기서 이제 뭐 대미 문제, 대남 문제를 이제 하는데 우리가 북한도 지금 우리의 진정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정부가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말 진정한 입장은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9.1 군사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자꾸 사람 일부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비태세하고 연결을 합니다. 근데 대비태세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충분히 적대행위 중지 조치, 비무장지대의 긴장 완화는 저희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선제적 조치. 그렇습니다. 이걸 좀 강조를 하시는 거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좀 정리를 하고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이 이제 청와대로 복귀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지금 대통령실이 쓰고 있는 건물이 원래는 국방부 본관이었던 건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로 걸로 돌아가는 거죠. 네네, 지금은 지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합참청사 쓰고 있는 거고. 합참청사를 합참과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국방부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데 뭐가 구축이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지금 한 133억 이렇게 잡혀 있던데. 네. 그게 이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 당시 국방부가 합참으로 갔을 때 들었던 돈이 당시 118억이었습니다. 이 중에 통신장비 설치가 이때도 55억 정도, 반 정도 됐었습니다. 예. 예, 그 이유가 근데 그 당시에는 비용이 좀 적었던 이유가 합참은 군통신선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군과 시포화의 체계도 그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통제실은 합참 거 쓰면 되니까 사실상 그렇게 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책상만 옮기고 네, 책상 옮기고 국방부가 갖추고 있었던 주의통제시설 통신선만 설치하면 됐기 때문에 50억이 들어갔는데 반대로 대통령실이 국방부로 들어왔을 때는 국방부의 선로를 다 없앴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정부 시설이 군사 시설이지만 정부 시설이 선로를 다 없애요. 이걸 다시 복구해야 된다. 네, 완전히 다 없어지고 그 당시 지하 3층에 그 국방부 지휘통제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전부 다 이제 대통령실 걸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다시 다 만들려면 사실 2배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3년 만에 아무튼. 예.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게 대통령실만 들어온 게 아니고 경호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 경호처가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 국방부 지원부대들 지원시설이 있었던 한 개의 빌딩 같은 건물입니다. 다 쫓겨난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2배 이상 들어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장군님이 국방부에 근무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3층 근무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국방부에 근무하실 때 용산 이전이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네네. 그러면 합참 쪽으로 가셨어요? 제가 장군님도? 국방부 3층에서 근무하다가 합참 5층으로 그러면 갔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으로 갔을 때 발생했던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군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오시지. 국방부 장관도 있지. 합참 의장도 있지. 옆에 연합사령관도 있습니다. 가장 핵심 전쟁의 가장 핵심 위원이 다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예, 국방부라는 지역이 360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그 빌딩으로 숲으로 쌓여 있는 상황에서 대공 방어에도 문제가 되고 저기 뭐 이런 굉장히 공격하기 좋은 지점으로 들어온 것이 그게 일단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삐라도 내려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용산 정원. 그리고 이제 국방부가 이제 저도 이제 합참으로 갔을 때 네. 합참은 사실 군인들이 근무하는 데고 그렇죠. 국방부는 이제 공무원과 군인들이 좀 섞여 있는데 네. 합참은 군사작전을 하고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하는 데인데 이게 섞여 있다 보면 군인들의 입김이 세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군사작전이 국방정책 우위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를 하게 되면 합참의 논리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나중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뭐 12.3 비상계엄까지 오는 이런 과정 중에도 그러한 문화적인 성격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의통제실도 같이 써야 되는데 거기는 합참 의장의 주의통제실인 거죠. 거기에 국방부 장관하고 국방부 참모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주도권 같은 것을 따져보면 당연히 합참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생겼고 국방부와 합참이 같이 쓰다 보니까 그 아예 공간도 둘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 건물 내에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식당할 때도 또 마주치고 그러니까 합참이 그 대신 나가서 사실은 남태령 쪽으로 이전하는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예,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근무할 수가 없는 거였죠. 자, 그러면 국방부가 이제 다시 지금 대통령실 건물로 돌아가요. 근데 지금 보도 나왔잖아요. 지각 출근 감추려고 지하 터널 뚫고 했다고. 지금 구조 변경이 많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저는 안 들어가 봐서 그 지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구조 변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회선 문제도 선로 문제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마
꼼꼼히 따져봐야 될 거라고 엄청나게 따져봐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로 국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군사작전 부분에서는 P73이라는 네. 경호 비행금지 구역이 당겨졌고 그다음에 좁아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강남을 막 포함하는 문제가 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그 P73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당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아, 있었죠, 그때.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제 그런 문제, 대공방어의 문제, 그다음에 군사작전의 그 경호 비행금지 구역을 다시 옮기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따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이건 뭐 보도 나왔으니까 군사보안은 아닐 것 같은 거죠. 보시면 대통령실 방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근 건물에 대공포 막 설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다 다시 또 조정돼야 되는 다시 조정돼야 되는. 그다음에 지금 바로 옆에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저기 건물이 있어 그 문제도 또 다시 재조정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연합사 본부가 평택으로 내려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이 들어오면서 좀 빨라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빨라졌어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실하고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미군들도. 그렇죠. 내려갔던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예. 아직까지 용산 기지가 저희한테 반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좀 늦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고. 왜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은 시간을 좀 벌고 싶을 가능성이 있어서. 두 번째 문제는 환경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 윤석열 정부 때 용산 기지를 빨리 받기 위해서 환경오염 문제를 좀 소홀히 다뤘던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냥 그 대충 덮었다는 얘기도 그때 지적이 좀 있었죠.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이걸 명확하게 안 하면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러한 다른 잔류 기지를 저희가 받을 때 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세워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 미국하고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실만 관계는 경호처도 따라갔잖아요, 사실. 따라왔습니다. 예. 그럼 이 문제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도 똑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로 복귀를 하면 청와대 복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복귀를 해야죠. 했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수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 관저. 그렇습니다. 관저도 이동을 하면은 그 이제 그 청와대 뒤에 그러니까 저기 산 개방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는데 경호 그렇습니다.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다 저는 복귀를 하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말씀드렸던 그 P73 비행금지 구역에는 대통령 관저까지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그 같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경호처 다시 다 돌아가야 되고 경호부대들 다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지면 그게 하나가 아니고 대공방어 문제, 뭐 비행금지 구역 문제 많은 것들이 사실은 걸려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 전세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3년 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정책 결정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군사작전에서도 제한을 주는지. 이게 예산 낭비, 혼란, 뭐 지금 여러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좀 복귀를 해보면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 간다고 할 때 그때 군 내부에서 얘기가 좀 어떻게 나왔었어요? 굉장히 안 좋았죠. 제가 국방부에 있을 때 인수위가 와서 2주 내에 합참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주 안에? 예, 2주 안에.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국방부는 아주 난리가 났고 그것을 짜고 합참은 1주 내에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비워줘야 되니까. 비워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경호처 근무 그 건물들은 다 국방부에서 쫓겨나왔고 인근 또 부대 시설로 가고 이걸 거의 한 2, 3주 안에 다 하다 보니 거의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말씀드려도 가보면 2주 안에 가니까 시스템은 안 돼가 있고.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못했겠네요. 그렇죠. 한두 달은 그거 정리될 때까지 또 못했던 거죠. 회의 장소도 없고 합참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합참 의장실로 갔습니다. 회의하려고? 아니 자기 이제 사무실이 없어요. 사무실을. 그러니까 합참 의장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합참 차장 사무실로 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른바 공간 강등이 이루어진 거네. 네, 꺼내면 갈 데가 없으니까 엄청난 혼란을 줬었죠. 그러면 2달 동안 사실 그냥 약간 단순하면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낭비가 돈만 낭비가 됐던 게 아니라 인력 낭비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회사도 뭐 그 정도로 하면 다시 뭐 짐 정리하고 뭐 사무실 차리고 이런 것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거니까. 사실 말이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군인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 대공방어를 어떻게 하나. 그렇지. 완전히 뚫려 있고 대통령 출퇴근하시는 걸 이렇게 빌딩에서 다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출퇴근이나 뭐 식사나 이런 것들도 지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거기에 이제 국방회관이라고 조금 식사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대통령실이 쓰니까
그럼 어디 못 가는 거죠. 어디 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거기에 또 육군회관이라는 데 또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또 가고 뭐 이렇게 참. 예. 아이고.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청와대로 돌아가야 하고 당연히 가야죠. 예,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화로 복원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겠죠. 이거 아까 오면서 들었는데 이거 국민투표로 해야 될 정도로 정말로 이거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지금 뭐 예산이 한 240억 가까이 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그렇습니다. 디테일한 문제 사실은 따져볼 게 너무 많다.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다른 부처가 아니라 이게 지금 국가 안보를 다루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정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은 디테일한 문제를 다 점검. 굉장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해야지. 그러니까 정말 빠짐없이 다 따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문제 아니었습니다. 아니 번개벌에 콩고 먹는 것도 유분수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버린다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대대급이라는 중령이 지휘하는 대대도 이전하려면 10년을 준비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를 2년 만에 2주 만에 온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해야겠네요. 참 나오는 게 한숨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장군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